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달쯤 됐을까요? 직접은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참 인사를 드렸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언제까지 갈지. 오늘은 논어라는 책, 어떤 내용인지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500년 전에 쓰여진 공자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논어라는 책을 왜 이제 읽어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어를 왜 읽어야 하는가? 첫 번째, 세계사적 흐름과 한국의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흐름. 그 흐름을 모르면 제대로 적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흐름을 모르면요. 눈이 왔다가 녹으면 뭐가 될까요? 누구나 아는 답이죠. 물이 되죠. 그런데 눈이 녹으면 물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눈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그것은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만 보는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요, 돈 벌려고 하면 현상을 봐야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나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에어컨 장사가 참 잘 된다 이런 거를 알았다고 하면 에어컨 그 가게 차려야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일 바로 장사 못하죠. 적어도 한 달 이렇게 준비 기간을 거쳐서 가게 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찬바람이 슬슬 불어와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또 왕창 손해를 본 뒤에 빨리 돈을 더 벌어야죠. 보니까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다들 등산을 다니고, 그래서 등산복 파는 데가 돈을 잘 버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산복 장사를 해야죠. 그래서 한두 달 열심히 준비를 해서 등산복 가게 문을 열면 어떻게 되나요? 눈이 오죠. 또 망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쫓아가면요, 성공을 못합니다. 그럼 뭘 봐야 되느냐? 흐름을 봐야죠. 그런데 그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흐름을 알 수 있나요? 그것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작년 여름에 더울 때, 그때 경험이 어땠나요? 한두 달 있으니까 시원해졌지 않습니까? 또 가을에 시원할 때 한두 달 있으면 추운 겨울이 왔죠. 그래서 작년의 경험을 통해서 올해도 어떻게 될지 알아야 되는데요. 작년을 통해서 어떻게 올해를 알 수 있느냐?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알아야 이제 적응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더우면 에어컨 장사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나는 등산복 준비에 들어가야죠.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 하나가 지금 의사인데요. 제일 잘 되는 전문 분야가 산부인과였다고요. 그래서 제 친구도 산부인과 전공의가 됐는데 지금은 뭐 영 인기가 없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성형외과 전부 외과도 잘 안 가고요. 그게 인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가 이 의과대학에 진학하면 무슨 과로 지원해야 되나요? 성형외과죠. 근데 그거는 지금 현상만 보는 겁니다. 미래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계절 이런 건 우리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요. 이 역사도 사실은 흐름이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흐름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흐름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도 안 해봤죠. 그런 개념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도 흐름이 있다.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가 이거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를 알려면요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 흐름이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데 그 흐름은 순환을 하기 때문에 과거의 순환을 알면 미래의 순환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 했을까요? 이 논어라는 책은 정말 대단합니다. 거의 인생살이의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공자의 말씀이죠. 온고의 지신이면 가히 위사이라. 과거의 흐름을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미래를 알아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흐름은 어땠고 미래의 흐름은 어땠을까? 그리고 역사의 흐름은 또 대개 사계절은 석 달 단위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데요. 역사의 흐름은 400년, 500년 단위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거죠. 그러면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옛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어떤 흐름으로 왔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역사의 흐름은 어떤 법칙으로 흘러갈까요? 그건 요새 사람들은 생각을 못 해보는데요. 이 주역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시면요, 음양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음양의 법칙입니다. 낮이 됐다, 밤이 됐다, 이것도 음양이죠. 지금 낮 아닙니까? 이건 양이고, 또 좀 있으면 밤이 되죠. 음입니다. 그래서 음이 됐다, 양이 됐다. 봄, 여름은 양이고, 가을, 겨울은 음이죠. 그래서 양 됐다, 됐다, 그럽니다. 사람 사는 것도 음양입니다. 할아버지들 모여 있는데요, 소풍 갔다 오라고 하면 안 가십니다. 할머니들이 끼면 가죠. 음양이죠. 그래서 사람 사는 건 다 음양인데 역사도 음양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주역에 이름, 일양, 지위, 도. 도라는 건 길이죠. 흐름의 길입니다. 그것은 음이 됐다, 양이 됐다 하면서 가는 거다. 그러면 역사의 음양이 뭐냐? 사람 사는데요. 사람 사는 것은 몸 챙겼다, 마음 챙겼다 하는 겁니다. 몸이 음이면 마음은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었죠. 그것은
음이고 음을 챙기는 거고요. 이제 우리 논을 읽으려고 하죠. 양을 챙기는 겁니다.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산다는 것은 몸을 챙겼다, 마음을 챙겼다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그런데 역사는요 한 500년, 1000년 이렇게 길게 주로 마음을 챙기는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몸을 챙기는 시대,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는 역사의 흐름에 주로 몸 챙기는 데 살고 있나요? 마음을 주로 챙기는 데 살고 있을까요? 예. 오늘날 역사는 서양의 역사에 합류가 됐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서양 역사의 흐름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은 몸 챙기는 시대인가요? 마음을 주로 챙기는 시대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마음 이렇게 답을 잘 하시는데요. 사람 생각해 보시면 몸이잖아요. 요새 뭐 몸짱, 을짱 이런 말 하죠. 마음짱 없습니다. 못된 건 용서한대요. 못생긴 건 용서할 수 없다. 다 몸 타령인가요? 몸 챙기는데 제일 필요한 게 돈이죠. 입고 먹고 자는 거.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가 됐고 돈이 제일 귀한 시대입니다. 모든 기준이 돈입니다. 이 갤러리, 그림 전시해 놓은 갤러리 가서 어떤 그림이 좋은지 아십니까? 비싼 그림이 좋은 거죠.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옷이 좋을까요? 비싼 옷입니다. 이제 저 같은 이런 이 강사들, 어떤 강사가 뛰어난 강사일까요? 강의료 비싼 강사죠. 그래서 강의를 얼마 받고 왔냐 이거 따지고 뭐 요새 그렇습니다.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일까요? 연봉이죠, 연봉. 온통 돈 타령입니다. 제가 학교에서요, 의사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라 이렇게 손을 들거든요. 왜 되려고 하느냐?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아파가지고요, 아픈 사람만 보면 마음이 아파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의술을 익혀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 드리려고 합니다. 훌륭한 의사 되겠죠,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대부분은요, 수입이 많은 거죠. 그리고 안정된 직업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러면 그 사람이 의사 되면 환자가 뭘로 보일까요? 돈으로 보이죠. 돈 없는 환자 푸대접 하겠죠. 공무원 왜 되려고 합니까? 공무원. 우리나라라는 이 국가는 보통 나라가 아니고 정말 당군 이래 세종 때 참 성스러운 나라인데,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공무원이 돼서 나라를 좀 잘 꾸려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뭡니까? 안정된 직업에, 보장된 수입에, 또 정년하면 뭡니까? 연금도 있고요. 그래서 돈이 기준이죠. 그러면 안정된 직장이기 위해서는 실수를 해서 그 직장에 안 잘리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공무원 됐다. 새로운 국가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한번 해봐라. 하다가 그게 실수하면 잘리고 문책을 받는데 왜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목적이 안정된 직장이었기 때문인데요. 공무원들만 나쁠까요? 그럴까요? 일반 사람들이 다 공무원 되면 거의 다 그렇죠 뭐. 오늘날 기준이 돈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막 비난하고 저 사람들이 왜 저러냐 비난하는데요. 자기가 그 자리에 가면 또 그렇게 됩니다. 예. 저는 뭐 공무원 두둔하는 게 아니지만 오늘 뉴스 보니까 그 막 비난을 하면서요. 세종시에 공무원이 갔는데 공무원을 특별 대접해서 관사를 제공하고 또 그 아파트를 특별 공급을 했대요. 그러면 아파트를 공급받으면서 자기는 관사에 살아. 그리고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그러니까 임대 수입까지. 관사에서는 뭐 거의 헐값에 살고. 또 나중에 집값 올라서 또 돈 벌고. 막 비난을 하는데요. 우리도 그런 입장이면 그렇게 안 할까요? 그거 돈 되는 일이고. 그거 안 하면 바보처럼 생각 안 할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이런 그 돈 챙기는 시대에 이런 그 분위기를 알면 너무 비난할 거 없습니다. 자기도 그 입장 되면 대체로 그렇게 되는데요. 근본은 이유는 돈이 제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죠. 그래야 이 시대에 살아남고 앞서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의리 찾고 말이죠. 인정을 찾고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사람은 뭐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흐름은 변합니다. 흐름은 밤낮이 변하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는 것처럼 변하는데요. 몸 챙기는 시대, 돈이 제일 중요한 시대, 이 흐름이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이제 바뀔 때가 온다고요. 바뀔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순환은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도는 것처럼 사이클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흐르는데요. 이 스케이트 선수 있죠. 이렇게 그 링크를 여러 바퀴 도는데요. 직선에서는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다가 그 회전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달리면 그건 다 망하는 거죠. 넘어져서 꼴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세요. 성공합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할수록 더 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때 흐름이 이렇게 변화가 생길 때, 순탄하지 않을 때, IMF 때도 그렇고요. 지금 코로나 때도 이거 큰 변화가 온 겁니다. 이때 열심히 사업 확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망하기 쉽습니다. 이때는 웅크리고 이렇게 위축된 상태로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이 맹자는요, 흐름을 타면 살고 흐름을 거스르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거 참 널리 통용되는 말입니다. 일전에 폭우가 쏟아져서 흐름이 세차게 이렇게 범람을 해서 물이 흘렀는데요. 소는 살고 말이 죽는데요. 말은 헤엄을 잘 칩니다. 그런데 왜 말이 죽을까요? 소는 자신이 없으니까 흐름이 과격하게 흘러갈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흐름에 따라서 졸졸졸 흘러가면서 야금야금 육지로 나가는데요. 말은 자신이 있으니까 육지를 향해서 힘차게 헤엄을 칩니다. 그러니까 떠내려간 만큼 목적지는 상류가 되버리죠. 그래서 흐름을 거슬러서 헤엄치다 보니까 지쳐서 죽어버립니다. 맹자의 말씀처럼 흐름을 거스르면 죽는다. 그래서 세상 사는다 보면요, 망한 사람이 훨씬 많은데요. 흐름을 거슬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몸 챙기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데 이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고 언제 바뀔까? 그거는 과거의 흐름에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과거에도
긴 역사 속에 몸챙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몸챙기는 시대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사람이 외로워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챙기는 시대의 특징은 경쟁입니다. 예. 몸챙기는 시대는 네 몸과 내 몸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 몸 챙겨야죠. 밥이 있으면 내가 먹어야지. 느릿느릿하면 남이 먹고 나는 굶는데요. 내가 살려면 경쟁해서 이겨야 됩니다. 심지어는 뭐 남을 밟아야 내가 올라간다 이런 말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전쟁터다 이 사회가요. 총을 들지 않았지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치열한 경쟁입니다. 경쟁하면 발전하죠.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을 했는데 친구가 없어집니다. 입사동기는 친구겠죠? 천만에요. 겉으로는 친구죠. 그 승진에 내가 비결을 알고 있다. 입사동기한테 말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죠. 그 경쟁 상대인데요. 대학교 입학 동기 친구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친구 아니라 경쟁자입니다. 성적 경쟁, 장학금 경쟁, 나중에 또 성적이 좋아야 그 입사시험 경쟁. 그러니까 시험에 뭐가 잘 나오는지 내가 알았다. 안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는 지각해가지고 야, 다음 시험 범위 어디냐? 그것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없죠. 겉으로만 친구인데. 내한테 좋은 일이 있어 보십시오. 안 됐다, 야 그러면서 입이 벌어지고요. 나쁜 일이 있어 보십시오. 아니죠.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입이 벌어집니다. 아니죠. 축하한다고 하면서 인상이 나빠지죠. 나쁜 일이 있으면 안 됐다, 예, 그러면서 입이 벌어지죠. 대화를 해보십시오. 꼭 무슨 나를 저주하는 것 같은 뼈있는 말들이 들어있고 뭐 이래서요. 친구하고 어울리는 게 재미없습니다. 그 혼자 밥 먹죠. 혼자 술 한잔하고 집에 가죠. 집에 가서 뭐 하나요? 개하고 놉니다. 친구보다 개가 낫습니다. 그 친구 정도가 아닙니다. 할아버지보다도 개가 낫죠.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울지 않다가요. 개 죽었을 때는 아주 슬피 웁니다. 놀라운 시대입니다, 지금. 개 죽으면요, 장례식도 치르고요. 개, 이 무덤, 보관소도 있고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외로워져서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할아버지보다 개가 좋은 시대. 그만큼 사람들이 외로워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몸 챙기는 시대가 끝날 때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다음에는요, 마음 챙기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준비 안 한 사람은 망하는 거죠.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몸 챙기는 시대에 적응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서구 중심 시대에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았죠. 예. 심지어는 식민지까지 당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말 하죠. 싸우다가요, 화가 나면요, 야 임마, 네가 인간이가, 사람 새끼가 그럴 수 있어? 막 이런다고요. 제발 인간이 되거라 이놈아, 뭐 이러는데요. 서양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하면 이건 뭐 큰일 난대요. 바로 그걸 꺼내가지고 얼굴을 한번 보고
네 눈에 이게 원숭이로 보여? 이런 모욕이 없다고요? 총을 쏠 수도 있다. 뭐 이럽니다. 근데 우리는 얼굴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마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인간의 마음 아니면 그 인간 아닙니다. 인간 아니고 뭔가요? 짐승이죠. 이 짐승아, 이 짐승은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가 짐승으로 살 수는 없죠. 인간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옛날부터 마늘하고 쑥 가지고 동굴에 들어가서 햇빛 안 보고 인간의 마음을 회복합니다. 동굴에 들어가면 먹을 게 부족하고 영양실조 걸리니까요. 그래도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 마늘, 쑥 이거 많이 먹으면 몸이 웬만하면 견딥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인간의 마음을 회복해서 인간이 돼서 나옵니다. 곰한테 쑥 먹인다고 인간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진짜 곰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짐승이 인간 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건데요. 그런 노력을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뭐 불교를 통해서 유교를 통해서 이렇게 인간 되는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불교, 유교 이런 그 가르침들이 동굴의 역할을 한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동굴 만듭니다. 산에다가요. 기도원 이런 거. 다른 나라에 없죠. 그런데 가서 뭐 밤샘 기도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주 체질적으로 마음을 중시하는 그런 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 친구 사귀는 방법도 다르고, 막 의리를 중시하고요. 연애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요, 연애하는 것이 상대를 가지는 겁니다. I love you라는 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가지고 싶다. 뭐 이런 뜻인데,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 싸워야죠. 싸워서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랑인데, 우리는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나요? 그냥 사랑합니다 라고 끝납니다. 누가 누구를 그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당신을 가지는 게 아니고,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과 내가 하나 된다는 소리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 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 마음을 회복하면 한 마음이 되어버리죠. 한 마음이 되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을 사랑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희생을 합니다. 하나 되면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희생을 하죠.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드라마, 영화 이런 데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희생을 합니다. 뭐 목숨도 바치고요. 이런 이야기, 그런 그 내용들이 많습니다. 바보들 같죠. 바보들의 사랑 같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요, 외로워서 못 견디다가 보니까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요, 눈이 확 뜨입니다. 나도 저런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한국 영화, 노래, 드라마, 뭐 춤 이런 데 열광을 하게 됐다고요. 한류 아닙니까? 한류. 우리는 한류가 뭐 뭔가 이렇게 어리둥절한데요, 놀라운 현상입니다. 놀라운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를 뜻도 모르면서 전 세계 구석구석 사람들이, 시골 구석구석에 있는 젊은이들이 따라 부릅니다. 한국 노래를요, 한국말로. 놀라운 일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몸 챙기는 시대가 끝나고 마음 챙기는 시대로 돌아왔다. 예. 이제 돌아온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빨리 마음을 챙겨야죠. 빨리. 그러면 앞으로 선구자, 앞서가기도 하는데 그걸 못하면 이제 도태됩니다. 마음을 챙기는. 그 마음 중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한마음을 챙겨야 됩니다. 한마음. 그러면 경영은 앞으로 어떻게 하나요? 한마음 경영. 그러면 성공을 하죠. 그래서 그 한마음 경영은 과거와 다릅니다. 과거의 경영으로 성공하려면 빨리 서양에 미국에 갔다 와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 받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죠. 한마음 경영, 한국 경주 최부자는 어떤 경영을 했느냐, 이런 데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정치를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마음 정치하면 되죠. 한마음 정치 어디에 있나요? 예. 미국의 워싱턴? 아닙니다. 세종대왕의 정치를 연구하면 해답이 있습니다. 교육은 어디 있을까요? 교육. 오늘날 우리 교육 엉망인데 어디 있을까요? 해답이. 대개 이황 선생은 어떻게 교육했는지 해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큰 격변기에 돌입했는데요. 이제 우리는 빨리 마음을 챙겨야 된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 챙기는 시대에 마음을 챙겨야 되는데 제일 빨리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아직 제가 개발을 못 해놨는데요.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동굴의 부활입니다. 동굴에서 옛날에 21일간 인간되는 마음 챙기는 그 과정이 있는데요. 그걸 제가 개발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또 하나는요. 논어 읽기입니다. 논어에 마음 챙기는 내용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마음 챙기는 선수는 한국인데 왜 논어에 있을까요? 논어에서 공자가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 한국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요. 구이에서 살고 싶다. 그 구이가 옛 우리 조상들이 살던 나라입니다. 구이. 그 구이에서 살고 싶다. 왜? 공자 사상의 발원지가 구이였으니까요. 한국이었으니까. 그래서 공자의 인사상은 한국의 한마음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어를 통해서 한마음을 챙기는데 그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어를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세계사적 흐름에 맞추고 그것이 또 한국의 발전이 된다. 한국은 지금 마음 챙기는 선수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한류 바람을 타고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 챙기는 노력을 해야만 되는데요. 그래서 논어를 열심히 읽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동아시아라고 하면 중국, 한국, 일본 세 나라인데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인데 지금 중국도 굉장히 사납고 일본도 아주 한심하고 이런 나라들 속에서 우리가 참 고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압적인 자세고요. 대화가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인데요. 이런 한중일 그 중국과 일본 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중국은 그
미국과의 정말 일전을, 경제적 일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중국은 그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게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중화 사상은 뭐냐면요, 2등이면 열받는 사상입니다. 중심이 되어야 되는 사상인데 지금 미국 때문에 중심이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열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 뭐를 했느냐, 경제를 따라잡자 일단. 그래서 공산주의이면서 시장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따라붙였습니다. 세계 2위까지 갔습니다. 그럼 이제 1위 가려면 경제도 이제 1위가 돼야 되는데 그 걸림돌이 바로 공산주의라는 정치 체제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포기해야 1위로 가는데 포기할 수도 없고, 왜 포기하면, 포기해야 되는데요. 포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유민주주의 노선이 되겠죠? 그러면 뭐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일 먼저 신강, 티베트 독립시켜야 되겠죠. 물론 홍콩, 대만 뭐 이런데, 그러면 중국하고 대결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 노선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를 계속 끌고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 아마 중국이 택하는 방법은 유교적인 어떤 정치 체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중국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불교 사상이 들어와서 당나라 때 중국을 휩쓸었는데 끝에 가서 절이 너무 많아져서 경제가 파탄이 났습니다. 그때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 유교적인 대안을 찾아낸 거죠. 그것이 신유학이라고 하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유교를 만들어서 정치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이제 난관에 부딪혔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유교적인 어떤 정치 체제를 모색하리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유교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요, 어떤 연설 같은 거 할 때요, 논어 이야기 줄줄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때도 그 박정건 때요, 무신분립, 이것도 논어 이야기, 논어에 나온 말을 딱 하더라고요. 무신분립, 믿음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들 아무도 못 알아들었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데는 논어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논어의 구절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요, 우리가 그것을 부드럽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논어를 읽으면 폭력적인 것은 야만이다 라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서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인과 정치적 또 경제적 회사 경영에 있어서 이렇게 마주 앉으면 중국을 칭찬하면 좋습니다. 존경하고 칭찬하면서 중국을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이유 중에 논어라는 책이 중국에서 나왔다는 거, 그거 정말 저는 감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요, 논어 읽어봤습니까? 이러겠죠. 저는 너무 좋아서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 감명받은 구절이 있나요? 그러면 이제 이 힘을 쓰면 야만이다 이런 말을 슬쩍 해주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주도권을 잡습니다.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얼굴이 붉어질 거고, 알아들으면 고개를 숙이겠죠.
이건 일본하고도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논어를 꼭 읽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 경영인 정치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삶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이렇게 제가 그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우리 주위에 이 사기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돈 사기치는 사람도 많은데요, 돈 사기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까딱하면 손해를 엄청나게 보니까요. 그런데 돈 사기치는 것보다 더 큰 사기꾼이 지식의 사기꾼입니다. 지식. 우리는 그 지식의 사기를 당하면 놀아나는 거죠. 농락당하는 겁니다. 예. 사이비 교주한테 농락당하는 신도들 있죠.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이 사기꾼한테 놀아나고 있는지, 부모 형제하고 다 등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 사기꾼한테 당한 신도들은요, 자기는 모릅니다. 당하고 있다는 걸, 놀아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를까요? 그것이 사기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전에 구원파 신도들, 또 일전에 신천지인가 거기도 좀 문제던데 보니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사이비 종교만 그러냐? 아닙니다. 엄청나게 이 지식 사기꾼들이 많은데요, 저는 한 90% 넘는다고 봅니다. 예. 정말 예를 들게요. 제가요, 어떤 사람이 홍길동한테 싸우다가 얻어맞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홍길동 나쁜 놈,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홍길동이 왜 나쁜지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홍길동이 나쁜 놈 같아요. 근데 또 홍길동한테 대접 잘 받은 사람은요, 멋쟁이로 보이죠. 홍길동 멋쟁이. 이러면 또 홍길동이 훌륭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홍길동이 멋쟁이인 이유를 또 잘 설명합니다. 그럼 또 그 사람들은 멋쟁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싸웁니다, 둘이 이제. 그래서 온 세상이 편을 갈라 싸웁니다. 홍길동은 멋쟁이다, 홍길동은 죽일 놈이다. 예. 근데 진짜 홍길동은 멋쟁이입니까? 죽일 놈입니까? 아니죠. 잘 보면 멋있는 일도 하고, 어떤 때는 죽일 일, 아주 나쁜 일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곡시킨 사람들에 놀아나서 완전히 헛짓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미국은 뭡니까? 진보당, 보수당, 민주당, 공화당, 지금도 그러고 있죠. 우리 사회는요, 더 난리 아닙니까? 좌파, 우파, 전 세계가 다 그렇죠. 좌파는 누구에게 놀아나고 있나요? 힘 쓰는 무서운 사람 있죠. 칼막스는 사람 있습니다. 칼막스, 그죠? 우파는요, 배부른 사람 있죠. 막스, 베바, 이런. 그래서 우리가 놀아나고 있다는 걸 알면요, 참 비참한데요. 놀아나고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예. 농락당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정치 제도 중에 제일 좋은 제도가 뭔지 아십니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의 꽃은 뭔가요? 선거제도. 천만에요. 천만에. 저는 선거제도처럼 나쁜 제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하기 전에 있던 성균관대학교 총장 선거를 한때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엉망 다 됐습니다.
맨날 싸움판입니다. 총장 선거 때 되면 반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어떤 총장이 당선되면 반은 돌아서죠. 그럼 나머지 반은 지지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 지지한 사람들은 또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지지했으니까 한 자리 주겠지 뭐. 학장, 처장, 뭐 과장 한 자리 주겠지. 안 주잖아요. 또 돌아서죠. 나중에는 소수만 이렇게 뭉치고 가요. 나머지는 다 욕하고 뭐 이렇게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선거 안 하고부터 조용하게 발전합니다. 전 그걸 아는데요. 왜 선거제도가 제일 좋은 제도라고 합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서구 정치 사상가. 그러면 선거하지 말고 옛날처럼 왕으로 돌아가자는 말이냐? 그건 또 아니죠. 연구해 보면 엄청 좋은 제도들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는 저는 우리나라 당군 때 신라 때 화백 제도, 그거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간 노력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선거제도가 제일 좋다. 이런 그 잘못된 판단으로 놀아나고 있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그 정의란 무엇인가? 뭐 200만 부가 팔렸대나요? 저는 그것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무슨 사기꾼인가요?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면 그건 사기죠. 근데 당신은 뭘 믿고 그런 소리 했냐? 뭘 알아 당신은? 그래서 우리는요, 사기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정답을 알면 오답이 뭔지 알죠. 정답을 모르면 오답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에 맞으면 정답이고 기준에서 벗어나면 오답이죠. 그 기준이 바로 논어라고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논어가 사기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역사 흐름은 대개 500년, 1000년 이렇게 간다고 말씀드렸죠. 사기친 이론의 그 이론을 담고 있는 책은요, 1000년 이상 읽혀지지 않습니다. 논어는 2500년간을 줄기차게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왜 그렇게 읽혀지느냐?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농락당하지 않기 위해서,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기준을 알자. 그것이 논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논어. 그래서 앞으로는요, 어떤 이론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사기인지 믿어도 될 사람인지, 어떤 책에서 말이 주장을 하면, 요새 또 인문학 그 강사들 많지 않습니까? 저 말이 믿어도 되는지, 뭐 달콤한 말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논어하고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치한다고 하면 믿어도 되고요. 아니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왜 정의란 무엇인가 그 문제 있다고 생각하느냐? 논하고 대조하면 반대로 된 말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거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판단 기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논어를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세상에서 납니다. 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내보다 중요할까요? 아니죠. 내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중요합니다. 내가 칠레에 산다. 대한민국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살아서. 지구가 왜 중요합니까? 내가 지구에 살아서 그렇죠. 내가 화성에 살면 무슨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그 내가 어떻게 태어났나요? 로또 복권 수백 번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 확률을 뚫고 태어났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태어난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단 결혼해야죠. 그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또 아버지 어머니가 태어나려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결혼해야죠. 그 확률은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그 거미줄처럼 쫙 올라가는 이 우리 조상들의 그 수많은 그 엉켜있는 조상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도중에 맹장염 걸려서 일찍 죽었다. 나는 못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태어났는데 대충 살다가 남들에게 농락당하다가 불행을 당하고 죽으면 안 되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이 세상에서 나는 행복하게 살고 우리 가족도 행복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 주위도 행복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요? 그 비법에 논어가 있습니다. 논어는 행복을 얻는 내용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논어를 읽어야 될까? 그거를 이제 1시간 동안 50분 정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10분 쉬셨다가 이제 논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